저희들 이제 29분 30분이 돼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 보니까 여기 메조리티가 제주입니다. 예, 예, 저희가 어쨌든 오늘 제주에 대한 주제도 하고 When in Rome, do as Romans do라고,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 저기 했듯이 메조리티를 따르라는 거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제주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저희들도 제주에서 이렇게 학회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 세미나장 됐느냐, 음식점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오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날씨만 가져와라. 네. 근데 오늘 여기 날씨 아주 그냥 아름다운 날씨를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 강원대학에서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세션은 10번째 세션입니다. 주민자치 현장 연구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저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발제를 해주실 우리 제주대학의 이재섭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막 오신 배수호 성균관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허훈 대진대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승은 제주대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날씨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강원대학의 민주홍 교수님. 예. 이전에는 제주대학에 계셨습니다. 예. 오늘 발제를 파워포인트를 하기 때문에 이재섭 교수님께서 한 25분 내로 발제를 먼저 해주시면 저희들 내려가 다시 올라와서 각 우리 토론자님들 약 10분 정도 하시고, 또 제주 사례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플로어에서도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의 이재섭이라고 합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이제 속한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는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인문사회계에서 16년째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흔치 않은 연구소이기도 하고요. 제주에서 제주 지역에 요즘엔 동아시아와 협력도 하지만 저희는 주로 이제 제주의 마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에서 제주의 마을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사실 오늘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제를 이제 받아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마을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좀 PPT를 준비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연구들은 주로 이제 한 마을 깊이 들어가서 보고 그 마을에 대한 사례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사례 중에 하나는 사실 또 이미 투고된 상태에 있고, 또 하나의 마을은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인데, 제가 이제 토론문자 선생님들께 줄글을 드리지 못한 점 일단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들은요, 제주 주민자치의 현황해서 오늘 저도 이제 어제부터 제가 1박 2일 동안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렵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참 공부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여러 여기 저명한 학자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 오늘 할 주 역할이 뭘까 고민을 좀 했고요. 저는 제주의 사례 좀 더 깊이 있게, 단순하게 이 마을이 우리가 논문이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여기 주민자치를 연구하시고 행정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사명을 생각하면서 좀 발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주에서 읍면동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의 측면과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통리 자연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드릴 거고요. 그 마을들이 주민자치의 모습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단 하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바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을들은 뭔가 특색이 있거나 의미가 있는 마을들이고요. 제주에 234개의 행정리 법정동이 있지만 그 마을들이 다 잘 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미리 드리면 어떤 마을은 땡전 한 푼 없어서 1년 반 정도 마을 문을 닫아서 마을회 사무실을 폐쇄했던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라도 다 잘 되는 건 아니구나. 다만 분명한 어떤 우리가 바라볼 상들이 제주에 있지 않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 측면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도리와 금왕리, 봉계동, 선을 1, 2 오늘 전에 계속 제주 사례들을 소개하시면서 행원리, 가시리 많은 마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특색 있게 혹은 과거에 좀 덜 알려진 마을들을 소개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는 주민자치가 어떻게 지향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지역학을 연구하고 마을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주민자치의 원형이 뭘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제주에 주민자치의 원형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주민자치 영역에서만 제주의 원형이 있다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한국어도 우리 아래어 음가가 남아있다. 제주도에. 그런 얘기 하시고요. 또 한국 제주신화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1000만 이상이 봤대고 원투 합치면 2,500만 된다고 하니까 국민 2명 중에 1명은 봤을 확률이 높은데 그 신과 함께 나오는 수많은 신들 중에 60%가 제주도 신인데 사실 제주도에서 그것들을 콘텐츠를 만든 게 아니라 경기도 웹툰 작가가 만들었거든요. 사실 제주에는 많은 원형들이 있고요. 주민자치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마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마을은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공간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도 어제부터 오늘 들으면서 마을을 행정주도 단체자치의 말단기관으로서 바라보는 건지 혹은 주민자치의 최전선으로 마을을 바라보는 건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어제부터 좀 들으면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이게 말단으로서의 마을들이 좀 더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을을 주민자치의 최전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에게 좀 있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변경하는 법제화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전히 제가 이제 어제부터 듣다 보니까 주민자치가 쉽지 않구나. 자치회든 위원회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좀 제 행정학회에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은 안 드렸지만 제 2년 동안 회의에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단 한 번의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연구하는 학자다 보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밀하게 주민자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마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들어가서 좀 더 암울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을의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나? 제 답은 사실은 아니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제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제주도 마을의 주민자치를 보여주는 지표는 뭘까? 그러니까 저는 마을을 연구하고 커먼즈, 공동자원을 연구하는 연구자다 보니까 일단은 마을의 규약, 향약 이게 가장 첫 번째 손가락에 꼽혔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아까 제가 신 얘기를 했잖아요. 여전히 신당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신당이 잘 유지되는 지역은요, 읍면 지역이에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게 왜 다를까? 그리고 그 신당이 유지되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마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그런 측면들. 그리고 회관. 우리 예전에 공회당에 모여서, 어쨌든 공동체가 모이고 마을 주민들이 모이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많지? 이 측면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먼즈, 공동자원입니다. 공동자원의 유무가 마을의 주민자치 혹은 주민의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이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잘 진행되는 쪽들은요, 향약이 존재하고 향약, 뭐 촌계, 규약을 통해서 리회, 마을회를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약은 조선 후기에서 자치 규약이자 주민자치의 원형, 뭐 우리가 원형으로 봤을 때 촌계, 여기 지금 박경화 교수님도 계신데 저도 이제 촌계 연구를 통해서 아 그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 안에 뭐 사신 공동체, 예, 생활 공동체, 노동 공동체가 있구나. 근데 제가 마을들을 살펴보니까 잘 운영되는 것 그런 지역에는 그런 흐름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약은 마을 운영에서 자치 요소를 중요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리정을 직접 선출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운동과 주민 의식 함양들, 그다음에 이 향약을 통해서 주민의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다음에 마을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하고 자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새로운 성원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 등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제주에는요, 주민들이 공동자원, 뭐 어촌계일 수 있고요, 목장계일 수 있고 수리계일 수 있고 다양한 그 마을의 흐름들 속에서 이것들을 운영한 전통과 관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촌계나 향회들은요, 마을의 자치 조직으로 공동으로 마을 내 갈등을 조정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의 원형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의 제주도에는 읍면동, 47개의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8개로 제가 기억하는데 8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하부 구조에서 마을회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는 읍면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주도 마을 특성 및 실태조사가 2015년에 있었는데 이 자료와 주민자치센터의 현황,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제가 이제 내부자였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어서 이것들을 한번 먼저 봤습니다. 제주도의 마을 개수를 234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리와 법정동, 이 이슈 계속 나왔으니까요. 그 기준으로 총 234개가 있고요. 이것들을 기준으로 2015년 제주도에서 이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시가 약 50만, 서귀포시가 뭐 18만, 19만 정도 되는데, 예, 위원회 인원들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성비 차이가 좀 많이 지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는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넣는 직군에서는 인원이 넘어서면 이제 뽑기인데 첫 번째는 제가 잘 뽑혔는데 두 번째는 제 신분이 노출돼서는 아니겠지만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좀 아쉽게도 제가 뽑히지 않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안에도 보면은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민들이 자치를 위해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은 또 아니구나. 그런 것들도 좀 경험하기도 했고요. 뭐 읍면동장 추천, 당연직 등으로 이게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요 내용들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이버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여기서도 주민자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각계각층의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이 미흡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위원회도 있고 자치센터도 있지만 여전히 관이 보기에도 이게 어렵다. 특별하게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법정기구화를 했죠. 주민자치센터를.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이런 그 센터의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특이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본 자료가 제주 신당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 요거는 제주연구원의 제주학연구센터 용역과제로 저도 같이 참여했던 작업이기도 하고요. 2021년 작업은 제주연구원 작업인데 마을의 운영 규약들을 다 수집해서 조사했던 자료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회관 현황은 제가 정부 공공포탈, 데이터 포탈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두 자료, 이 공공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와 마을 운영 규약 실태조사가 마을의 주민자치를 살펴보는데 좀 의미 있는 연구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읍면동도 주민자치가 잘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통리 단위까지 주민자치가 실현되어야 하고요. 이미 잘 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읍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연계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마을을 소개해 드릴 건 아닌데, 제주도에 2월쯤 되면 리사제 봉행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많이 플랜카드를 걸어 놓습니다. 제가 그 커밍아웃을 하면 제가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제주 산 지 한 12년 됐는데, 연구를 한 지 12년 됐군요. 15년 정도 제주를 살고, 근데 처음에는 리사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리사제 할 때 유심히 보면요, 여기가 이제 연미마을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출퇴근하던 뭐 월평 마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출퇴근하는 길은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인데 이런 리사제들은요, 주로 큰 동, 이 연미마을은 오라동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하시면 그 제주공항이 오라동입니다. 근데 오라동에 있는 작은 자연마을이에요. 동 단위에도 이런 활동들, 이런 마을들, 이런 자치 조직들이 존재하고, 이 연미마을은 특별하게 홈페이지도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오라동이 한 15,000명 정도가 사는데 연미마을에는 2,400에서 5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나름의 자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미마을뿐 아니라 리사지를 봉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마을들이 그 나름의 자치 구조를 갖고 있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을은 너무 많다. 다만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자가 많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당 기초조사를 말씀드리면요. 이 신당 기초조사는 원래 2007년, 2008년에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을 문무병 선생님이라고 제주 지역에서 이 무속 신당 연구를 오래 하신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선생님께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약 400개 정도, 제주시에 200개, 서귀포시에 200개 정도가 남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2017년에 저희가 제주시 그 문무병 선생님이 조사했던 것들을 토대로 주소지를 GPS로 확인하고 등기부를 떼서 실제 누구 소유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몇몇 마을들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자읍부터 한림읍까지 한경면부터 추자면까지 면지역과 읍지역 구분되어 있고 동지역에 이렇게 남아있는 신당수를 헤아려 보니 동지역 인구는 이 당시 기준으로 38만 8천 명, 40개 정도 남아 있었고요. 비슷한 개수가 애월읍은 3만 7천 명, 인구가 10분의 1인데 개수는 비슷하죠.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 대비 신당들은 여전히 잘 관리되어 있다라는 좀 재미있는 특성들이 드러났고요. 마을 운영 규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수가 실제 제주시 있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수보다 수집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방정부가 생각하는 마을과 실제 운영되는 마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법정 마을이, 법정 동이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회천동이라는 법정동이 있는데 회천동이 같이 모이지 않습니다. 서해천 마을과 동해천 마을이 별도의 정관과 회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여전히 하나의 동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을회관. 어쨌든 자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무언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럼 얼마나 공간이 있을까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읍면 단위로 제가 회관 개수로 인구 대비 나눠봤더니 읍지역은 회관 하나에 한 774명, 면지역은 500명이 조금 안 되죠. 497명. 동지역은 4,000명이 넘더라고요. 이 회관의 개수만을 가지고도 동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자치보다는 읍과 면에서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부딪히고 무언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혹은 만들어지고 있겠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지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마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돌이라는 마을입니다. 우도에서 굉장히 가까운 마을이에요. 구자읍의 우리 제주의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 마을에는 이제 해녀박물관으로도 유명하고요. 여전히 해녀 문화들과 해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하나의 행정리, 그러니까 인구는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7개의 자연마을, 8개의 회관이 있고요. 마을 회관도 이 하나의 큰 하도리 마을 회관 플러스 자연마을, 동동, 서문동, 신동, 면수동, 창흥동, 불동, 서동. 제가 이 하도리를 처음 만난 거는 이 신당 조사 때 처음 가서 살펴봤는데 그때는 자연마을 단위로 섬기는 신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들에 대한 의례를 여전히 하고 있구나. 근데 더 살펴보니까 자연마을 단위로 회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7개 마을마다 일례당이라고 해서 제1이 음력 매달 7일인 그래서 어린아이 산육과 치병을 담당했던 그 당을 여전히 모시고 있었다라는 특징을 좀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이 신당들인데요. 뭐 이런 다양한 당들 가운데 있는 이 하도리 각시당은 해녀들을 위한 어촌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당들입니다. 그리고요 마을 회관들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리 조직들을 살펴보면요, 하도리에는 하도리장 밑에 개발위원장, 사무장, 감사가 2명이 있고요. 개발위원으로는 각 자연마을이 쭉 들어있는데 가로에서 2 되어 있는 그 2명씩 들어간 쪽은요, 다른 지역보다 가구수가, 참여 가구수가 흔히 말하는 성원격을 갖고 있는 가구수가 더 많은 마을들에 한해서는 개발위원으로 2명씩을 추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장, 자연마을 장이죠. 마을 동장들이 이 하도리 조직 체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뭐 축산계, 농업, 용수계 등등의 장들이 마을 운영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리 향약을 뭐 과거부터 민속지에 보면은 쭉 살펴볼 수 있는데 이미 1976년부터 하도리 같은 경우는요, 총칙, 리민회의, 임원, 개발위원회, 사업감사 등등 아주 세부적으로 마을의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82년에 개정된 것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 불악장 7장에 보면 불악장 회의가 있는데 이게 7개 동으로 구성되어서 하도리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는 조직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01년에 개정된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7개 동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마을에 변화되는 부분들, 갈등적인 요소들을 마을 내부적으로 수렴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장치들을 이미 그 마을의 향약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계속 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행정리 하나에 밑에 이제 작은 자연마을들이 있는데 그 자연마을마다 운영 규약이 있는데 리가 가지고 있는 향약과 그 자연마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면 반약이죠. 반원의 자격이나 편성 기준, 그 다음에 다양한 이 벌칙이나, 왜냐하면 실제 경제공동체, 노동공동체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익을 나누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규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의 규약과 반의 규약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운영규약에 동민의 자격, 입업권, 조직, 벌금 규정 등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정호수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 조직 안에 왜 어떤 마을은 2명이 들어가고 1명이 들어가느냐, 여기 행정호수에 굴동, 신동, 면수동, 동동은 80명 이상이고요. 아랫마을들은 인원이 작으니까 그 나름의 규칙들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마을은 아까는 동쪽이었다면 서쪽에 있는 금악리. 여러분 이시들 목장 여행 가면 한 번씩 가시죠.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약 1000명 정도 구역, 한 개의 행정리, 금악리, 그리고 마을, 자연마을 자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구 변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마을과 목장, 축산단지, 양돈단지가 있고요. 여기도 마을 포제를 드리고 있고, 예, 이렇게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악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치들이 유입되면서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의 금악리와 실제 금악마을, 공동체로서 금악마을이 달라지면서 금악마을에 산다 해서 다 마을 주민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인식들을 주민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양돈 산업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까지 옮겨서 그 마을에 살고 있지만 마을의 공동체의 성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측면들을 마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을의 공동체 성원인가? 마을의 주민이 누구이지? 근데 중요한 것들은 그 마을도 자식 세대는 80% 이상을 그 고향을 떠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마을의 지속 가능성, 아까도 지속성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어떻게 마을 주민으로 규정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마을이 좀 저희에게 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봤고요. 특히 이 마을의 향원 관련 규약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마을들이 향약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성원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성평등 향약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마을로도 제주 지역에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신문 기사로 나온 것들을 갖고 왔는데 리민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할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 인권 문제 발생 시 적극적 피해자 보호 조치, 위촉직 남녀, 동수 등등등.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주민자치위원회는요, 2대1의 비율이기도 했고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요, 여성들이 발언을 할 때 꼬리 자르고 무안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이 역할이 크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마을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제가 역량에 대한 성찰인데 역량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마을들을 볼 때마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하고 고민하고 쌓아가는 것들이 또 보여지더라고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을은 이제 봉계동입니다. 이 봉계동은 한 인구 5,000명 정도의 제주 지역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동이에요. 그래서 3개의 법정동과 5개 자연마을, 12개 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작은 마을들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자, 이 인구가 봉계동도 1990년을 기점으로 큰 이슈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약 3,000명 정도의 인구 구성이다가 최근에 거기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한 5,000명까지 늘어난 상태인데 보시면 이 작은 마을들은 큰 인구 변동이 없거나 여전히 지금 자치가 잘 되고 있다라면 이 본동 같은 경우는 여타의 다른 지역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형태를 같은 동 안에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90년 시점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 지역에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떤 많은 변화들, 행정과 그다음에 지방 정부와의 갈등과 협력 혹은 협약 체결의 과정들을 경험해서 이런 나름의 지역의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봉계동에는 쓰레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또 삼북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그래서 하나는 소각장을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체육관과 다른 여러 이제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곳들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자연마을에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그 연대체, 자연마을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연대체가 운영하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선을 통해서 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봉계동에도 존재하는데 사실 이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나 주민대책위원회가 사실은 되게 같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한다라는 제가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고. 근데 중요한 것들은 요 5개의 자연마을이 이 운영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결국 자연마을의 주민자치 조직이 중요하더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협의체에도 회칙이 있고 위원회에도 회칙이 있고요. 이 자연마을들도 마을 규약, 정관, 회칙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봉계동도 통이 많지만 앞에 1, 2, 3통은 과거 매립장 사건 이전에부터 마을 주민이었던 분들에게만 성원격을 규정해서 자산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그 뒤에 이사온 저와 같은 외부인들에게는 오픈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서늘리는 좀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서늘리 워낙 유명한 사례여서요. 여기도 4개 자연마을이 있고요. 근데 이 마을을 볼 부분들은 하나예요. 이 마을은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하게 공동 자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젊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마을에 분교가 하나 있었는데 폐교될 위험에 처했어요. 12명까지 줄어들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우린 이 마을 더 살고 싶은데. 그때부터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때 그 마을에는 산림청 소유의 동백동산이라는 습지가 있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마을의 활성화를 시켜보자. 주민자치로 만들어보자 해서 관광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12명이었던 학생 수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폐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하다가 2023년에 100명이 넘어서면서 본교로 함덕초등학교 선을 분교였는데 본교로 승격돼서 재개교했습니다. 이게 저는 주민자치의 힘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다 모여서 마을 주민들이요. 체육관에 다 모여서 삼촌 우리 마을 자랑이 뭘까? 자, 다 모여서 같이 하는 주민 리민 원탁 회의, 리민 한마당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마을길 개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런 생태관광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났고요. 인구 구성도 젊은 층, 30, 40대 층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바람직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돈을 많이 벌거나 하지 않지만 이 이슈가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찾는 마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을 1, 2 사례가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주민자치 지표들 아까 앞에 봤던 규약이나 회관, 신당, 공동자원들이 마을의 주민자치와는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주도 결국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읍면동이 아닌 자연마을이나 리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 여전히 국가와 행정은 마을을 통치수단인 법정리, 행정리로 이해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생활공간이자 주민자치의 공간이 마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특히 리행정과 마을의 주민자치가 좀 구분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에서부터 저는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단체자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민자치를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그게 진심이라면 어떠한 지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제주의 사례들이 그만큼의 발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 사례를 들으면은 제주가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오늘 우리 이재석 교수님 네 군데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네 군데 중에 하나는 도시고요. 한 네 개는, 한 세 개는 그야말로 이제 읍에 있는 곳이죠. 읍인데 아마 우리 여기 최근열 회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주가 최 회장님 계시는 뭐 경북 이쪽과 많이 다른 건 뭐냐면 이 아까 사례로 드는 하도리, 금왕리, 선을 1, 2 지난 30년 동안 인구 변동이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감소를 안 했다. 육지에 있는 농촌은 다 지금 소멸되고 있죠. 이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재숙 교수님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봉계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예전에 뭐 토크빌은 사람이 모이면 마을이 생기고 이런 얘기 했는데 건설업자가 마을을 만들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파트 이런 게 들어와서 인구가 매우 많이 증가했죠. 제가 쭉 봐보면 30년 동안 거의 배 증가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지에 있는 많은 리하고는 제주가 좀 다르다라는 게 있고 다만 여담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아까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폐교될 할 분교가 이제 정규 학교가 됐다는 것도 주민의 노력이 반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학교 교육 과정의 자율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학교에서 영어 몰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지역의 사람들이 막 오게 되고 지역 주민들은 이제 학교 환경적인 데서 좀 도와주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건강 몰빵을 하고 있어요. 건강 그래서 이제 오는데 이제 제도와 사람의 노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허운 교수님이 우리 마라도 관련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세요. 또 실제 발품 파시면서 현장 조사를 하셔서 우리 허운 교수님 말씀 듣고 배수호 교수님 우리 저희도 제주 가면 맨날 제주에서 육시 오면은 먼 데서 온 사람 시키고 가까운 사람 늦게 한다 그러니까 오승훈 교수님 먼저 제일 늦게 민종 교수님 이런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허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10분 내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문이 없는 것 같아요. 토론문이 이제 배포가 안 된 상황이라 예. 그러면 10분이니까 뭐 좀 이야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 토론문을 제가 좀 읽는 방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선 뭐 이재석 그 교수께서 이 제주도의 그 기본적인 얘기를 잘해 주셔서 도움이 됐고요. 또 신당 조사한 것 제가 읽어보고 크게 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말을 하면 느리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양대축으로서 교과서나 법률 혹은 제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그동안에 이제 생략도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은 주민자치 본질을 생각하면 양날의 검처럼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주민자치가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주민자치의 본질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를 읍면동에 만들고 그 구성원들도 주민들 일부만 참여할 뿐 아니라 회의제 발굴이나 의사결정이 행정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 개념이 외포와 내연이 국가제도에 기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일종의 봉사조직처럼 움직이는 곳도 있고
주민자치의 특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공동체 자치를 저해하는 것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리 또는 자연불락에서 수행하는 공동자산에 기반하는 공동체 자치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제도상의 주민자치가 잘 대비되는 특별한 곳입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터를 법정기구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에 제주형 주민자치라는 것을 좀 만들어가면 좋은 시사를 줄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특별한 것은 이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행정 운영을 위하여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행정리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행정적 시각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곳과는 차별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특별법 제정 시부터 제주의 리나 자연불락에서 수행하던 주민자치를 제도상에서 포섭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어서도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그치고 문화센터 기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가 의 본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시 결국 행정의 개입에 의해서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주도의 주민자치의 특성을 매우 왜곡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올릴 수도 있는 거였나요? 예. 주민자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벤타 모형, 즉 파워 큐브 모형으로 생각해 보면 그림 좀 하나 보여주시면 안 나오네. 예. 그러면 여러분 파워 큐브 모형 잘 아시니까 권력 수준을 읽겠습니다. 권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도입되는데 이걸 우리 최윤무 기자가 아주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그걸 좀 쓰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바로 그냥 읽겠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수준, 공간, 유형에 따라서 나누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도로서 도입한 주민자치가 초대된 공간에서 하는 주민자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주민자치라기보다는 행정의 하부 조직화된 형식적 자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제주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자치를 보면 파워큐브에서 말하는 자주적 공간에서의 주민자치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신 마라도는 1883년에 최초 입도자가 가난을 벗어나려고 거기를 입도를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간대업이라고 하는 소라, 미역 채취해서 먹고 사는데 그걸 팔아서 먹고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밭이라고 하는 조간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향약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치를 했습니다. 정말로 미국의 제임스타운이나 그런 데서 보이는 개척자 자치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개척자 자치는 타운 미팅으로, 카운티로 발전해 간 것에 비해서 한국의 이런 개척자 자치는 발전해 가지 못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1980년대에 마을 향약이 폐지되고 행정의 영향에 의해서 이 마을 규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미
향약의 기본 정신이 상당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자치 정신도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월간 주민자치의 르포를 쓰면서 다시 가본 바에 의하면 그런 시기를 거의 30년 가까이 겪고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주민자치가 아니라 행정과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이 길을 걷게 됩니다. 1990년대 여러분 짜장면으로 알게 되는 그런 관광으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카트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경관을 해치게 되는데 이때 주민들이 외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카트가 68대까지 있던 것을 마을 가구당 16대까지인가 18대까지로 줄여가는 기속을 받게 됩니다.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에 대한 자각이 서서히 들면서 마을 자치 규약을 바꾸게 되면서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규약을 만드는데 이 규약을 만드는데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만큼 토론할 것이 많죠.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을 향악 정신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형 모델의 주민자치가 참 있을 수 있겠다. 또 그것이 를 하겠다. 이런 하면서 리 단위의 공동체 자치의 살아있는 전통을 여기 아니라도 소개된 것 아니라도 제주도에는 여러 군데가 많이 됩니다. 뭐 동백마을도 가보셨을 것이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몇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게 되면 반드시 과제가 생깁니다. 그 과제를 풀려면 그 과제를 풀기 위한 약속을 해야 되고요. 그 약속에 의한 자기 통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위 사회라고 해서 무시될 것이 아니라 하위 사회라고 해도 바로 자치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개척자 타운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나 한국의 상황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간 여러 곳에서 여전히 자치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제주 자치의 특징을 공동체 자치에 살아있는 전통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약과 이를 계승하는 마을 규범의 존재가 끊임없이 또 이것이 조사가 됐어요. 2021년 나이먼 팀에 의해서 조사가 됐는데 지금은 향약이라는 이름도 많이 남아있지만 마을 규약이 됐는데 이것이 행정의 개입에 의해서 변동한 곳이 있고 향약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2차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역사적 자치 경로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개가 안 됐지만 이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자치 정신에 입각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제 시체가 떠내려오는 해변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시체를 치우지 않으면은 좋지 않겠죠. 근데 그 치울 때에 어느 마을이 내 마을 앞에 있는 바다에 시체가 떠려올 때 그것을 치우지 않고 다른 마을에서 치우면 그 조간대 어업권은 치운 마을에 돌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단히 참 그런 역사적으로 자치하고 있는 그 경로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유도한 참여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한 이 자치의 생명력을 면연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특징을 말하는데 뭐 매우 연구를 많이 하는 발제자시니까 제가 가면서 고민이 그거예요. 일단 제주도도 인구는 늘어 있지만 이게 이렇습니다. 공동자산에 기반한 주민자치를 하다 보니까 공동자산 형성에 기여한 그런 분들은 자치의 그 공동체 자치에 포함이 되는데 주소는 두지만 이 후에 이웃하면은 공동체 자치에 포함이 안 되는 경향이 매우 높고 말아리에서도 그게 대단히 큰 고민입니다. 짜장면집을 외부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자치회에 넣어야 되는 데 있어서 즉 정리민과 준리민의 차이가 크게는 10년 살아도 정리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완화는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즉 공동체 자치의 이 폐쇄적 성격이 유커머들과의 갈등을 낳게 되는 것이 이제 질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제 얘기보다는 저 발제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가 단절이 됩니다. 그 고령화되고 제주도의 자녀 우리 또래의 사람들만 해도 제주도에 안 키우려고 그럽니다. 외국에 서울로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 단절이 돼요. 지금은 좋은 곳이 있어서 뭐 들어옵니다만은 외주인들이 끊임없이 공급에 들어가는 데 비해서는 세대는 단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 중심 의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우리 전영평 교수님이 잘 정리했습니다만 주민자치는 소득 기반, 가치 기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데 제주도는 경제 기반한 주민자치가 너무 포커싱이 거기에 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의미, 그 자유와 자치에 의해 본능에 의한 주민자치 조직이 오히려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적 동기가 앞서는 경향이 있어서 제주도의 나름대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제 결론으로 이 제도 주민 자치가 여태까지 강화한 자기 통치성이나 공동체 기반 역사적 정체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좀 과제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제주형 주민자치라는 것을 한번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라도 좀 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중 몇 가지는 질문입니다. 예. 예. 네, 허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 사례에 대해서 아주 잘 해박하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을 또 이렇게 마지막에 경제적 동기 중심의 주민자치의 우려성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나중에 또 발제자로부터 이야기 좀 들어보죠. 다음은 배수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배수호입니다. 이재석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는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거를 연구한 현장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주도의 공동체 주민자치를 알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뭐 토론이나 뭐 어떤 비판적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오히려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주도의 이제 공동체 연구에 대한 인연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주도의회에서 하는 그 제주도 마을 공동 목장 연구를 좀 했었고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재단의 저술 출판 지원 사업으로 현재 그 애월읍 장정리하고 남원읍 수망리의 그 마을 공동 목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주셨죠 수리개라든지 다양한 어떤 비공식적 공식적 개조직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면서 공동체가 이렇게 생물로서 살아가고 있고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단행본의 책을 현재 좀 두 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는 일부러 많이 갑니다. 아까 보니까 그 우리 하도리 신당 거기도 제가 갔다 오긴 했는데 그냥 관심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뭐 포제도 제가 참관도 해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의 어떤 그런 공동체 주민자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교수님 또 마라도 향약도 제가 또 읽어보고 그래서 저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이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잘 되는 어떤 중심에는 뭐 향약이든 귀약이든 또 신당이든 또 마을회관의 어떤 모임의 장소 그 공동 자원 자산 커먼스가 이렇게 같이 작동되고 있다. 그거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공동체 조직들이
조선 후기,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잘 운용되고 주민자치도 상당히 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뭉칩니다. 아무래도 제주도가 이제 260년 동안 그 출入금지령이 있고 하면서 외부와의 어떤 그런 소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원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뭉치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제주도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놨대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조선 후기부터 우리 이 육지 지방의 공동체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료도 의외로 풍부하게 남아 있고요. 또 의사결정도 상당히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독특한 공동체 문화와 자치의 어떤 전통과 경험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라든지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올해 지금 4월 10일 그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그 등재 추진할 때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게 1차 그 시도를 2017년에 산림청과 임학자들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문화재청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정부의 정책이 잘 된 것도 있지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지만 그 민의 협력에 관련된 자료가 없다 하면서 반려를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 그 문화재청에서 통과를 하고 그 한 1년 정도의 그 유네스코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올 4월에 최종 등재가 됐는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그 조선시대에, 여기 이제 다른 교수님도 계시지만, 연구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조선시대에 그 우리 지역마다 어떤 산림 자원이라든지 오장이라든지 어떤 어떤 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오는 전통들이 있었고,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와중에, 이것들이 면면이 내려오다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1960년대 들어와서 그 산림녹화 정책이 제대로 맞물려지면서 그 민간의 전통인과 정부의 좋은 정책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낸 게 이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땅 밑에는 용암이 들끓고 있었는데 정부가 그 치산녹화 사업 기간에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땅 표를 열어줬다. 그래서 분출된 거고, 조선 후기 때는 그러면은 그런 전통들이 왜 제대로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냐? 그거는 정부의 정책이 충분치 못했다. 송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산림 정책이 그런 어떤 그 여지를 주지 못했다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었고, 당시에 저도 이제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 협력의 어떤 민간 자료, 송계부터 해서 산림계의 그런 자료들이 결국에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정부의 정책보다는 이쪽 그 공동체,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민간사회 전통이 굉장히 기여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육지도 보면은 그 공동체 제사, 그러니까 제의죠. 당산제라든지 산제, 산진제 이런 그런 제사와 그 동시에 연동되어 있는 축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치게 됩니다. 이게 제의를 준비하는 뭐 일주일, 2주일 이 동안에 상당히 사람들이 조신하고 또 지키면서 준비하고, 그 제사가 끝났을 때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어떤 그런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 아마 신당도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동자산입니다. 이게 공동자산이 뭐 육지에서 같은 경우는 마을산일 수도 있고, 전답일 수도 있고, 저수지일 수도 있고, 어장, 뭐 갯벌, 이런 것들이 조선 시대를 거치고 오면서 이제 국가의 소유이든 간에 자기 지역과 어떤 생계와 번영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동 자원과 자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유는 아닐 수 있어도 점유하고 사용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보호 관리했던 그런 어떤 그
practice. 그러니까 우리가 리처드 도킨스니가 얘기하는 그 문화적 유전자를 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동자산을 활용해서 그 마을 기금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그 기금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가을철 되면은 뭐 곡식을 사놓는다든지 콩 같은 걸 사서 그 봄철에 어떤 기근을 대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서당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또 마을의 어떤 제사나 축제 때 이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빈민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거를 공동자산에 대한 어떤 보호와 관리 뭐 산을 순찰한다든지 이런 임무를 주면서 또 어떤 사회 복지와 사회 보장성 기능도 같이 가는 이게 어우러져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규약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거를 반드시 이제 오늘날 현대적 관점에서 제주도에서의 그 향약이나 규약을 보면은 명문 규정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조선 후기의 그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규정되어 있는 명문화 규정보다는 오히려 불문율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까요? 불문율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 왜 그러냐면은 반촌 사회로 가면은 물론 명문화된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 민촌으로 내려가면은 그 명문 규정보다는 오히려 회계 장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역사학자들, 민속학자들은 그 회계 장부 수객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아마 이제 다른 연구를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계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수계기에 보면은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떤 공동 자산이나 공동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자라는 어떤 결의문 같은 것들이 아주 짤막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장부 사이사이에 언급이 되어 있고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기록들이 오히려 주민자치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 규약이라는 것이 명문 규정뿐만 아니라 불문율도 상당히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보는 거는 이 네 가지 주민자치의 네 가지 요소에 더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해관도 물론 이제 그 어떤 그런 공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뭐 양반 반촌에서는 뭐 정자라든지 뭐 이런 각종의 어떤 그런 동각이 있고 없더라도 뭐 모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없으면은 대체적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의 집에서 보통 이렇게 그런 기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아주 잘 되어 가는 공동체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사회를 들여다보면은 그 의사결정 방식과 어떤 기록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사결정 방식이 결코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이 합의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수결에 의한 방식은 우리 민족 DNA는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아주 최근에 들어온 방식인 것 같고 합의제 방식에 의해서 한 주제가 동의되지 않으면은 그게 봄에 했다가 또 가을에 논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논의되면서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게 되고 이게 옳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거를 공유하면서 어떤 신뢰와 어떤 그 사회적 자본들이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일례로 그 전라남도 보성군에 가면 이리송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산이 이제 계당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010년 10년인가 그 산림청에 이걸 팔게 되거든요. 근데 그 파는 과정에서의 논의가 4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숙성된 다음에 의사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의 그 의사결정에서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잡음이 없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그걸 팔 때도 보면은 어떤 그 매각 준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권한을 맡기고 그러면은 협상을 하고 그 협상하는 과정의 중간중간의 얘기들을 기록을 통해서 또 본 회의에 보고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 문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책이 이제 거의 완성되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도라는 섬에 제가 가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갔는데 그 마을의 자료가 이게 뭐 한 세 포대만큼 이렇게 가지고 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보관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자료가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한자 실력이 짧아서 그리긴 면도 있지만 제가 코로나 기간에 번역을 1년 반 동안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그 어떤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투명하게 되고 언제든지 공개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 가더라는 말씀을 좀 추가로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 쟁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공동자산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보니까 공동목장을 연세 많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은 팔자. 50대, 60대 상대로 젊은 분들은 팔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마 우리 허훈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들어와서 살질 않으니까 목장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그 객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금 그 제주시 근처에 있는 그 마을 공동 목장 같은 경우 팔게 되면은 개원당 한 사람당 한 2, 3억씩 가져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팔가 하고 한쪽엔 팔자, 한쪽엔 팔지 말자. 또 전라북도 진안군에도 보면은 그 몇십만 평 되는 땅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팔자. 상대로 젊은 분들은 팔지 말자. 이런 오히려 좀 반대되는 현상이 있던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날 것인가. 왜냐하면 공동자원, 공동자산, 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공유자산, 뭐 공유자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왜냐하면 공동자산은 그 어떤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서로 간의 공통분모가 만들어지고 수익이 만들어지고 공동의 울력이 되고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게 빠져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동체가 파괴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의 많은 그 조선 후기 당시에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공동자산, 공동자원들이 지금 상당 부분이 국가 소유나 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일제가 그 임야 조사 사업이나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적 재산 신고를 지적 신고주의 제도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많이 신고를 못 했어요. 세금을 많이 매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다 그 면 소유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면 재정에 이제 기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군 소유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공동체와 공동자산 간의 어떤 연계성이 떨어져 있다. 그게 좀 심각한 문제로 제가 보여지고 저는 뭐 아까 허훈 교수 같은 말씀인데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지나친 지원과 개입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공동체의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마다. 제주도는 지금 그 마을의 면담을 가면은 그거를 보관을 못해서 지금 한쪽엔 썩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발굴 수집해서 수장고 같은 데서 당장 연구는 안 되더라도 좀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오승훈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행정학과 오승훈 교수입니다. 저기 앞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거의 다 하셔서, 일단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주도는 산무도라고도 합니다. 혹시 이 산무 세 가지 없는 거 뭔지 아시나요? 이제 첫 번째는 도둑이고요. 두 번째는 대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지예요. 그래서 그 도둑과 거지가 없는 건 사실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뻔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아는데 훔쳐가봐야 누가 가져왔는지 이제 뻔한 거죠. 그러니 도둑과 대문이 없는 거는 사실 이해가 가는데
거지가 없는 것은 정말 놀랍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공동체의 힘인 거죠. 먹여 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재밌었던 거는 오늘 이제 하돌이 해녀 얘기하셨는데 해녀가 굉장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해녀의 가장 윗등급이 상군이고요. 그다음에 중군이 있고 하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나눠요. 그래서 그 무태에서 가까운 얕은 바다는 이제 숨이 짧은 하군 해녀하고 은퇴하기 직전에 늙은 해녀가 일하는 작업장입니다. 그다음에 중군이 그거보다 이제 조금 먼 데고요. 상군 해녀가 가장 깊은 바다 멀리 나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녀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최근에 혹시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녀들이 각출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한 해녀에게 그것을 줘요. 교수님도 너무 바쁘셔서 이제 드라마 안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또 보면은 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여주인공이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죄다 말도 없이 부엌에다가 먹을 걸 잔뜩 갖다 놔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이 구성원을 케어하는지를 사실 보여줍니다. 그 드라마에서. 일단 요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박사님 발표 중에 그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사실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해서 제주도에 이제 생겼던 해프닝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발표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정기구화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그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자치도법에 박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주도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이미 있는데 그걸 왜 신청을 합니까?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한 사람의 그 이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제주도는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미 뭐 10년 이상 그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하고 많은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올해 해야 비로소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가 올해부터 이제 그 지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러니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특별법에 법정기구화를 시켜놨더니 둔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두니까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데는 오히려 이게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와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양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에서 그 조항을 빼서 지금은 임의기구화를 했어요. 둘 수 있다로.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또 수년이 걸렸고, 그렇죠? 그 법은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국회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제 제도 개선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법 조항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저희 조례에 그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고 그래서 올해야 비로소 이 시범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의 취지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정기구화를 하는 것이 취지였지만 오히려 이제 그게 이런 그 이상한 과정을 거치면서 걸림돌이 된 그런 사례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 그 말씀드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에 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나올 때 크게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3가지 모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의 그 취지는 사실상 그 협력형, 그러니까 읍면동 사무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주민자치가 가미되는
그런 이제 그 가장 그 완화된 모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의결 기능을 담당하고 집행은 읍명동 사무소가 하는 두 번째 모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가 아예 그 의결과 집행 기능을 다 하는. 그래서 가장 급진적인 모델이죠. 사실 그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공무원들을 그 임용을 하고 부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세 가지 모형을 했는데 뭐 당연히 처음부터 급진적 모형이 나올 리는 없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협력형에 머물고 있는 저희가 그 시행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정학자로서 얘기를 들을 때는 오늘 발표하신 이제 발표자께서는 마치 그 이런 제도화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치가 강해지면 주민자치는 약화된다. 이제 그런 뭐라 그러나, 그런 그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행정학자의 입장은 주민자치를 잘 실행하기 위한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저희가 늘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 양극단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갈등의 순기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하셨던 사례 지역을 보면은 사실 본계동은 발표 중에 나왔지만 제주 전역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시를 시한이 다 돼서 사실 새로운 곳에 지어야 되는데 이 짓는 곳에서 당연히 님비 시설이니까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늘리는데 이걸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치기구들이 뭔가 조직화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금왕리 같은 경우도 여기 아까 이시돌 목장 말씀하셨지만 양돈 목장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양돈 악취인 거죠. 그래서 그 악취 문제가 생기니까 또 주민들이 뭔가 조직화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의 순기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많은 이제 다른 사례 지역도 보면은 돈이 걸리면 그다음부터 공동체는 빠르게 와해가 되더라고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쪽과 받지 못하는 쪽으로 나눠서 이제 또 다른 갈등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향약의 역기능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고등학교 때 4대 기능이라고 배웠지만 보통 제주도에 이제 남아있는 향약은 과실상규, 그다음에 환난상율, 이 정도 기능에 이제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저희 이제 학생 중에 공무원 퇴직을 하고 학교에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현직에 계실 때는 도시 지역에 계시다가, 원래 이제 태어난 고향으로 귀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소위 말하는 공유제, 공동자산에 관한 권리를 주지 않으려고, 너희는 향약원이 아니다라고 배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그 도회 지역으로 나왔다가 다시 귀향을 했는데, 그래서 뭐 조상님들도 거기서 다 사셨고, 밭도 있고, 나는 이 동네 출신이고 이 동네 사람, 이거 공동체 일원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너는 아니다라고 배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향약의 어떤 역기능 이런 것들도 사실 오늘날에는 좀 연구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고요.
뭐 그 다양한 사례를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에서도 사실 저도 제주도 산지 20년이 넘었지만 이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 향약이나 이런 걸 발견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뭐 잘해야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다양한 그 자발적 조직들을 어떻게 제도와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갈등의 순기능 말씀도 해주셨고 또 우리 이전에 배수호 교수님도 어려울 때 공동체가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제주 문헌을 하나 봤는데 제주 그 문헌에 따르면은 제주가 문자 해독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가장 높았다. 이유가 뭐냐면 제주에 기항 오신 분들이 큰 형벌을 받아서 다시 돌아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서당 이런 걸 지어가지고 글을 가르치신 거예요. 어차피 나는 육지 못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통이 일제 강점기 때는 서당에서 이제 소학교, 그러니까 제주 소학교들은 사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문맹률도 낮고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 이제 우리 지정 토론자로서는 마지막 우리 민종 강원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네, 존경하는 교수님들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더 보탤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준비한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족, 돌봄, 그다음에 노년학 이런 거를 하다 보니 주민자치를 이야기하고 또 향약을 이야기하고 또 스토리를 듣다 보면 사실 친밀감, 그다음에 가족이라는 게 당연히 그 안에 녹아들 것 같은데 등장하지 않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에게는 주민자치가 그 생소한 개념이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이 그 영어로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는가부터 이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면에서는 오토노미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어저께 정광훈 교수님 그 기조 강연에서 civic literacy라는 단어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오토노미라고 하면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개인의 그러니까는 굉장히 개인적인 심리학적인 주관적인 개념인데 시빅 인게이지먼트로 가면 조금은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한다면 그 안에 돌봄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우리 그 회장님께서 기조 강연 해주셨을 때 하셨던 친밀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간에서 이해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빅 인게이지먼트라는 거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웠던 지점들이 있었고 그때는 문득 그냥 어떤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랑 책임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2023년도에 체계적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개념입니다만 8가지를 보게 됩니다. 고령친화도시 인지를 인증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8가지 중에 civic participation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게 이제 주민자치랑 연결되지 않나 싶었고요.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규약, 구심점, 신당, 자원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도적인 측면, 그 자연적인 공간의 측면, 그다음에 리더와 자원의 측면으로 이제 좀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 고령친화 도시가 8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금은 또 적용해 볼 것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가지는 교통, 주거, 이제 야외의 그 공간, 그다음에 사회적 참여, 그리고 그 지역사회 지원, 그리고 의사소통, 그다음에 존중과 사회적인
배제 없는 포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civic participation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체 혹은 주민 자치의 단위를 따질 때 읍명동 행정에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방문할 수 있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 사는가, 그다음에 우리는 공유의 바깥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그 춘천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를 하면 마이너스 40점 정도 되더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0점 정도는 되더라. 근데 뭐라도 해서 40점까지 가면 그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가 뭔가라도 해서 40점을 받으려면 어떤 차원의 역할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플랫폼의 제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라고 생각을 했고, 그 플랫폼의 제공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요즘은 분석을 또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그 제주도에 연구를 하다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괜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오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에서 해녀가 같이 일하다가 아프면, 그래서 더 이상 그 숨병에 걸려서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해녀들이 바다에서 가져온 것을 나눠서 돌봐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의 가족은 상당히 독립적입니다. 앙커리 바커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보면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분명히 가족이 들어가 있고, 가족 구성원은 독립성을 인정을 해주지만 동시에 마을 내외의 괜당이나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능한다. 그래서 실제에서 이런 개념들을 좀 찾아내보는 노력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유용한 말씀이시네요. 일단 우리 이제 지정 토론자 4분 토론을 들었습니다.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서 뭐 정리된 이렇게 의견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한 번도 질문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는 좀 잠이 왔는데 나중에 우리 전문 토론가들이 토론할지 귀에 쏙쏙 들어가 잠이 싹 깼습니다. 상당히 특색 있고 그래서 우리 달아났습니다. 10세션이 잘한 거죠? 네, 아주 잘해냈고요. 이 우리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제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할 적에 이제 용역으로 3가지 모델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뭐 좀 개선된 통합형이나 주민조직형으로 하고자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국은 법률상 제약으로 인해서 협력형을 약간 수정해서 우리 용역에서 약간 수정해서 실시해가 아직 그대로죠. 그대로고, 과연 이 주민자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델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가, 저도 막 의문입니다. 상당히 의문이고, 그러나 뭐 아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공동자산이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심지어 우리 대학 동기에 모임 하는데도 이게 회비를 걷어가지고 자산이 한 1,500만 원 이래 되니까 새로 들어오고 싶은 동기 회원이 있는데 그걸 한 150만 원 일시불로 내고 들어오라 하기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하고 똑같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이 오히려 공동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이제 뭐 고향 떠났다가 이제 나중에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어도 그건 돈하고 걸리는 문제는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전상기 회장님. 아닙니다, 회장님. 예. 아유, 발표 토론 정말 잘 들었고요. 유일하게 제주도에 리회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촌이나 농촌에도 리가 이제 존재는 합니다만 제주도 같이 약으로 성립되어 있는 그 정도 조직화된 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제 리회하고 이 관계가 예. 제주도 설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관계 순서라는 말씀드리면 제주도 리회가 상당히 보기 좋아가지고 리회를 만든 데가 가장 먼저 만든 데가 담양군입니다. 예.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무력하니까 지원을 활력이 있는 리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이제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만든 데가 도산시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이제 거기는 뭐 거의 철회되다시피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의성 운영해 왔는데 제가 봐도 제주도 리회 같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주도 리회에 한 100분의 1도 못 따라간다고 보는 게 제 견해고요. 그만큼 제주도 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게 있는데 그 독특성에 관한 제주도 공무원들의 의견은 리회가 있어서 상당히 옳지 않다. 뭐 이런 정도 밖에 인식이 없는 게 저는 그 기사까지 그랬습니다. 되게 쑥스러워서 했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실제 제주도 리회는 그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정체성이 강하면 배타성은 필수입니다. 배타성 없는 정체성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다른 게 있고요. 이 차별성이 포용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정체성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체성이 나쁘다고 절대 안 합니다. 정체성을 보완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있다 그러면 이게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하고 리에 있는 리회하고 관계를 확실히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조직은 틀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 자치는 리회만 하면 충분하고요. 그러면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뭘 해야 되느냐? 역할이 틀려야 됩니다. 이 역할에 관해서 한번 모색을 다시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재석 박사님 다음에는 그 부분 연구 한번 해서 한국에 한번 멋진 걸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이제 허훈 교수님께서 이제 가벤타 그 모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막 하시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폐쇄 공간, 초대 공간,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공간 이렇게 자치 공간 이렇게 있는데 제주도 리회는 그 이제 크리에이티드 스페이스 맞습니다. 이제 맞는데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초대 공간으로 본다면 대단한 오해다. 이거 초대 공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크로스드 스페이스나 이제 형식은 초대된 공간 같은데 실질은 상당히 폐쇄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 시사점이 이 가벤타 모델에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연구를 저희들도 이제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주장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 반박 안 하느라고 언급을 안 했는데 이 부분 이제 좀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 제주도에서 어떻게 이제 주민자치 리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면동 관계 이 관계 설계하는 게 그 서울에서도 유용할 것 같다.
서울의 통은 제주도 리회를 벤치마킹해야 되고 제주도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잘 설계하면 그게 이제 그대로 또 서울에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보고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오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옛날에 주민자치회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제주도 공무원이 누구도한테 물었어요. 내가 분석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그저 해본들 큰 차이 없을 거다. 서울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잘 발전시킵시오. 그랬더니만 발전을 안 시키고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제주도에서 작은 민기 선생님 책임감 가지시고 제주도 잘 발전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예. 또 뭐 다른 분 없으시면 저희가 예, 우리 임동수 선생님. 예. 네, 임동국입니다. 주민자치에서 평가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저도 들었고요. 아주 발표에 굉장히 깊은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공공자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었던 내용보다 훨씬 심화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회장님께서 아까 막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제가 해소가 됐는데요. 리 자치회와 어떤 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리 자치의 그 구체적인 어떤 근거 이런 그 전통적으로 향약이나 마을 어떤 조기로 계속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가 과거에 그 어떤 시군 조례라든가 그런 거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고 자생적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 행안부가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좀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한 40개 정도 시범 사업을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읍면동 제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있는 일하고 어떤 시범 사업 내용으로 갖고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오승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질문도 하셨으니까 오 교수님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저 발제자께 또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요청드릴게요. 예. 네, 일단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심의 의견. 근데 주민자치회의 그 의결 기능은 주민센터의 업무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정기구였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이제 제도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둔다라고 하는 강제 의무 규정을 둘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으로 바꿨죠. 그래서 둬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모든 시군구에 거의 모든 시군구에 다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이제 다 깔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특별자치도법에 넣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정 기구화했다라고 하는 게 제주도의 자랑이었는데 결국 그 규정 자체가 주민자치회 그래서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주민자치 제도화를 막는 걸림돌 기능을 하게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그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조례에다가 주민자치회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그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 그러니까 주민센터, 우리 옛날로 따지면 이제 동사무소의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기능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넉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게 그 시행이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그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시범지역 8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네. 답변 되셨나요? 네네. 그 우리 이재섭 발제자님 정리하기 전에 우리 제주특별법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그 주민자치회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이미 다른 데도 시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8군데는 주민총회도 할 것이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하죠. 자치계획도 세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도 자기들이 위탁받아가지고 수탁받아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업무 이런 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금 하는 시범으로 하는 8군데가 잘하면 뭐 그게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이제 최종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신 고언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돌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사실 저는 돌봄은 커먼즈, 공동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돌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마을이 가장 먼저 그 최전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을 1, 2 같은 경우가 그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이 노인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도 마을이 실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일보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연구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미 지금 많은 마을들에서도, 왜냐하면 돌봄의 문제는 사실은 인구 감소의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고 젊은 층이 마을에 살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은 향후 우리가 주민자치 연구에서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같이 가야 될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고요. 황금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뭐 기존에 최현 교수님 논문에서도 뭐 저희 그 하레리하고 위미리 사이에서의 사건이나 건입동하고 이제 화북 사이에서의 일도 있으면서 이게 참 경계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들 좀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자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했고요. 특히 이제 자산 기여자에 대한 얘기들, 저희가 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산이 많을수록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외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산에 기여한 사람과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퉁치는 게 주민자치일까? 저는 좀 그거는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어떤 마을은 단 한 번도 외부인들이 마을 공동체에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러니까 뭐 1년, 5년, 10년, 30년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럴 마음이 없는 마을이 제가 만난 마을만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드럽게 우리 마을은 저기 이주민이 없어요.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나름의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단편적으로 좋고 나쁘고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심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내력들을 좀 살펴볼 후속적인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마을들을 다니다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케이스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학술적으로 혹은 뭐 주민자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는 향후 숙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할 얘기들은 너무 많은데 뭐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이제 많이 지나서 어쨌든 저도 오늘 이제 좋은 말씀들 주신 것들을 토대로 향후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저기 그 오승훈 교수님 주신
얘기 중에서 갈등의 순기능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봉계동의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금왕리의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였다라기보다 이미 그것들을 이겨낼 만한 주민자치의 맹아적 씨앗이 있었다. 특히 이제 봉계동 같은 경우는 서회청과 동해청과 봉계동 봉계 오름마을, 뭐 용강 그 마을들의 자치의 힘들이 제가 그분들을 한 번 한 번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단단하더라고요. 아, 봉계동이 왜 다른 마을들하고 다르게 그 매립장 이 일에 있어서 연대체의 형태로 이겼을까? 뭐 이겼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왜냐면 사실은 봉계동 사례를 쭉 저도 이제 한 900건에 되는 기사를 쭉 살펴봤는데 행정이 좀 너무했거든요. 근데 그것들 사이에서 뭐 일부 주민들은 수감이 되는 어려움까지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넘어갔던 힘에는 그 맹아적 형태의 자치의 힘이 아니었을까? 자연마을에?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금왕마을도 사실은 비슷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갈등이 있는데 무너진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세션 10세션 아주 흥미로운 주제 모두 관심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제주 이렇게 이야기될 때 너무 좀 신화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좀 저는 조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제주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리의 91년 인구가 1981명이었는데 2024년 1800명입니다. 그러면 한 반쯤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을에서 왕따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표현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매우 큰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제주도도 접근을 하고 도시도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발제자분하고 그다음에 네 분의 지정토론자 그리고 플로어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세션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